국립서울의료원의 소해응급센터는 언제나 전쟁터였다. 울음소리와 다급한 발소리, 기계음이 뒤섞인 혼돈의 공간 속에서 외과 의사 이수아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방금 실려온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진 어린아이의 상처를 능숙하게 처치하고 있었다. 괜찮아, 꼬마 용사. 조금만 참으면 다시 멋지게 공을 찰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는 따뜻하고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실력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이 병원에서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도 알고 있었다. 12시간이 넘는 지옥 같은 근무가 끝나고 수아는 마침내 병원을 나섰다. 어둑해지는 하늘에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습관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비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곧 월급 날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다. 그녀의 삶은 아픈 아이들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감과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버거운 현실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유층이 모여 사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 고등학생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다. 한 아이가 통통 튀는 공을 쫓아 차도로 뛰어드는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유모는 잠시 휴대폰에 한눈을 팔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덤프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경고음과 함께 아이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오직 의사로서의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온 힘을 다해 인도로 밀쳐냈다. 아이는 안전하게 보도블록 위로 굴렀지만 그녀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종잇장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늦게 그녀의 귓게 울려 퍼졌다.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의 유모는 사색이 되어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다. 수아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채 부러진 팔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의 상태를 먼저 살펴달라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환자가 된 순간에도 그녀는 의사였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군중을 가르며 날카롭게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얼음으로 조각한 듯 차가운 얼굴의 한 남자가 내렸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총수 강지혁이었다. 그의 눈에는 주변의 혼란이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유모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아들 유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달려가 상처 하나라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아이의 몸을 살폈다. 그의 냉정한 갑옷에 생긴 유일한 균열이었다. 아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원래 모습이 돌아왔다. 그는 위기를 관리하는 CEO의 눈으로 상황을 훑었다. 겁에 질린 트럭 운전사 정신 나간 유모,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이자 결과인 바닥에 쓰러진 여자. 그는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아닌 문제를 평가하는 듯한 냉정한 시선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상황을 어떻게 최소한의 잡음으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뿐이었다. 수아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감사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떠는 아이를 보고 전문가의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많이 하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데려가서 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고통을 초월한 의사로서의 단호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강지혁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녀가 들것에 실려 올라갔다. 고통과 출혈로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식이 멀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의 계산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순수하고 이타적인 희생. 그 불가해한 변수와의 만남.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핏빛 아스팔트 위에서 격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아는 낯선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공기 중에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백합 향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의사는 그녀의 팔이 골절되었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치료비와 보상 문제는 강지혁 대표 측에서 책임질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희생에 대한 과도한 친절과 보상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강지혁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간단한 안부 인사 후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그녀의 병원비 전액과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거액의 보상금이 적힌 수표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영웅적인 행동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당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내 아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그의 차가운 태도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에 수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수표를 밀어냈다. 사람 목숨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어온 강지혁의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그는 당황했고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지혁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들 유진이는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사고 이후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밀어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아이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선택적 함구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강지혁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둘 수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의 마음 하나 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심리치료사가 신락 같은 희망을 제시했다. 아이가 잠결에 자신을 구해준 여자의 이름을 희미하게 중얼거린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영웅이었던 그녀의 존재가 어쩌면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강지혁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다시 수아의 병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애써 억누르고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보상금이 아닌 고용 계약이었다. 유진이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아이의 개인 간병인이자 심리치료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급여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그것은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돈이었다.
수아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의사로서 그리고 아이를 구한 사람으로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동시에 돈으로 자신을 사려는 듯한 그의 태도에 대한 반감과 낯설고 차가운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절박한 현실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임시적인 고용 계약이며 오직 아이의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것. 아이를 돌보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자신에게 전적인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강지혁이었지만 그는 아들을 위해 그녀의 당돌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강지혁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깁스를 한 팔을 이끌고 채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익숙하고 치열했던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화려하지만 차가운 그리고 어쩌면 아주 위험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강지혁의 저택은 집이 아니라 차가운 요새였다. 유리와 강철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그 어떤 감정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위압적인 침묵 속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수원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신이 화려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를 맞이한 집사는 친절했지만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호화로웠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혀있는 침묵의 어린 왕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유진이의 방은 아이의 방이라기보다는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된 무균실에 가까웠다. 아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아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소아 외상 전문의로서 그녀는 상처 입은 아이의 영혼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아이가 자신을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할 때까지 기다렸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아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곁을 지켰고 강지혁은 자신의 통제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진전 없는 상황에 초조해하면서도 아이를 압박하지 않는 그녀의 방식에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아주 작은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유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가락을 살짝 베인 것이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손가락에서 피어나는 붉은 피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수아는 즉시 의사로서의 본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놀라거나 호들갑을 떠는 대신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키며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괜찮아.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나을 거야. 씩씩하네, 우리 유진이. 그녀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손길과 목소리가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악몽을 꾸다 깨어난 유진이는 처음으로 잠든 수아의 손을 향해 자신의 작은 손을 뻗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혁의 사촌인 강태민 상무가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매너를 지닌 누가 보아도 호감 가는 인물이었다. 그는 조카의 상태를 걱정하며 비싼 장난감을 선물했고 수에게는 아이를 구해준 영웅이라며 과장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는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진심이 아닌 잘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강태민은 교묘한 방식으로 수아의 존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집색에 따로 다가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한마디를 던졌다. 저렇게 젊고 예쁜 분이니 우리 지혁이가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살펴주세요. 그의 말은 순식간에 사용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수아는 대표님을 유혹하려는 야심 많은 여자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그는 또한 수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며 그녀가 무엇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떠보았다. 수아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심리를 읽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남자에게서 본능적인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그의 미소는 입게만 머물렀고 유진이를 향한 그의 걱정은 연극처럼 과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강지혁의 서재에 있는 주인의 의자를 지독한 질투와 선망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 모든 관찰 결과를 자신의 머릿속에 조용히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사촌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태민의 야심을 그저 건강한 경쟁심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태민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첫 번째 미세한 균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와 유진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며 말 대신 색깔과 형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했다. 강지혁은 매일 밤 자신의 통제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내가 죽은 이후 웃음소리 하나 없던 그 차가운 집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표정을 잃었던 아들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수아는 유진이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몇 주 동안 침묵을 지키던 유진이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숨겨진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입을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입 모양은 정확하게 한 단어를 그리고 있었다. 엄마.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니터를 통해 아들의 입 모양을 확인한 순간 강지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엄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가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아들의 상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이수아라는 여자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아들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은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CCTV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아이의 방을 찾아와 유진이와 수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끔은 어색하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도 늘어갔다. 차가운 저택에는 아주 조금씩 가족의 온기 비슷한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는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엿보던 강태민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강태민이 흘린 독은 CEO의 숨겨진 여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증권가의 찌라시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가십으로 치부되었지만 곧 연예 매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죽음 이후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던 냉혈한 CEO가 아들을 구해준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비밀스러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소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회사의 이미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강태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숨겨진 의도를 모르는 이사들은 강지혁에게 이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압박했다. 강지혁은 덫에 걸렸다. 그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수아를 내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계속 간병인으로 곁에 두는 것은 소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방정식처럼 얽혀 들어갔다. 바로 그때 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당장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번 돈과 강지혁에게서 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술비였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강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을 찾아냈다. 그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분위기는 낭만적인 고백의 장소가 아닌 냉정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과도 같았다. 그는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과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그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사랑 고백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유진이가 완전히 회복되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즉 일정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자신의 아내이자 유진이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조건. 그 대가로 그는 그녀 어머니의 수술비와 향후 모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녀의 가족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아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욕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의사였고 한 명의 인격체였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의 얼굴에 계약서를 던지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자존심. 그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서재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서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은 그녀의 모든 재정적인 고통을 해결해줄 구원의 동아줄이자 동시에 그녀의 자유와 자존심,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음까지도 올가맬 차가운 족쇄였다. 강지혁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의 최종 사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길고도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시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들만을 증인으로 세운 채 이루어졌다. 축복도 축하도 없는 마치 기업 합병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듯한 건조한 절차였다. 강지혁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비즈니스 거래로 취급했고 이수아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듯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을 발표했다. 아들을 구해준 용감한 의사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사랑의 결실. 세상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추악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계획이 틀어진 강태민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스캔들 계획이 오히려 이수에게 CEO의 아내라는 막강한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 환경과 막대한 빚, 그리고 병든 어머니. 이 모든 사실들이 그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강지혁에게 접근한 설계된 신데렐라라는 증거로 둔갑했다. 대중의 시선은 순식간에 동정에서 질투와 경멸로 바뀌었다. 수아는 이제 강지혁의 세계, 즉 상위 1%의 차가운 사교계에 발을 들여야만 했다. 아내로서 참석한 첫 공식 행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자선 갈라였다. 그곳은 우아한 미소와 값비싼 보석 뒤에 날카로운 계산과 잔인한 무시가 숨겨진 전쟁터였다. 강지혁의 죽은 아내와 친분이 있었고 강태민의 편에 선 재벌가의 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애워싸고 얼음처럼 차가운 멸시를 퍼부었다. 어머, 이수아 씨라고 했나요? 의사셨다면서요. 강지혁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난 건 정말 대단한 행운이네요. 그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배경을 비웃는 독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 심지어 가족의 병력까지 들추어내며 그녀를 모욕하고 상처 주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그녀 스스로가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고 겁을 먹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대신 조용하고 품이 있는 침묵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한 질문에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그들이 가진 돈이나 배경으로는 결코 상처 입힐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험이었다. 그녀가 이 잔인한 세계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독화살을 흔들림 없는 눈빛과 조용한 위엄으로 막아내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가 아는 그 어떤 강인한 기업가들에게서도 본 적 없는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다. 마침내 한원로 재벌 총수의 부인이 선을 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근본도 없는 집안 사람이 넥서스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 말이 수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혁이 움직였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방어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인격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배우셔야 할 점이죠. 그의 한마디에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잘 버텼어. 그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용감한 전사를 향한 사령관의 인정과도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수에게 그의 예상치 못했던 그 한마디는 차가운 계약 결혼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작은 온기였다. 수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름다운 족쇄. 세상의 공격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치른 대가는 컸지만 그 이유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단순히 돈을 위한 거래가 아닌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또 다른 전쟁으로 받아들이기로. 이수아의 새로운 일상은 차가운 요새 안에 작은 온실을 가꾸는 일과도 같았다. 그녀는 강지혁의 아내로서 참석해야 하는 화려한 사교 모임에는 최소한으로 얼굴을 비추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오직 유진이와 함께 보냈다. 그녀는 아이의 차가운 놀이방을 따뜻한 그림과 책,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녀의 온화하고 꾸준한 보살핌 아래 유진이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웃는 날도 늘어갔다. 저택에 익숙해질수록 수년간 의사로서 미세한 증상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온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진이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놀고 있던 정원으로 향하는 복도의 CCTV 카메라 하나가 매일 같은 시간에 몇 초 동안 영상이 멈추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이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각지대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균열이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의심을 깨웠다. 어쩌면 그날 유모가 한눈을 판 것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직원들의 행동 패턴과 동선을 파악하고 특히 사고 당일 근무했던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실수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의사가 아닌 범죄의 흔적을 쫓는 수사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강지혁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대신 유진이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CCTV의 오작동은 저택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들의 안전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그는 그녀의 말에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지혁은 처음으로 그녀를 간병인이 아닌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할 파트너로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분석 능력을 시험해 볼 겸 해당 카메라의 보안 로그 기록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그녀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 결혼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들은 이제 아들의 부모 역할을 연기하는 쇼윈도 부부가 아닌 공동의 적을 추적하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 보안 로그와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대조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당일 유진이를 돌봤던 유모가 사고 일주일 전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모의 오빠가 공교롭게도 사고를 일으켰던 덤프트럭이 소속된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수아의 분석을 토대로 강지혁은 자신의 기업 자원을 동원해 해당 운송회사의 배후를 파헤쳤다. 그의 예상대로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소유주를 추적해 올라가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강태민.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사고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유일한 후계자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 사건이었던 것이다. 끔찍한 진실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유진이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강태민이라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하던 서재에서 강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혈육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수아는 그런 그를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또 한 겹 허물어지고 있었다. 새벽녘 두 사람은
강지혁의 보안실 거대한 모니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화면에는 강태민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강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은 상사의 질문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의 조언을 구하는 물음이었다. 수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의사의 냉철함과 전략가의 예리함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덫을 놔야 해요.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덫을요. 계절이 바뀌고 강지혁의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수아는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유진이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가끔은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강지혁은 자신의 서재 창문 너머로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운 두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정이라는 이름의 온기였다. 그의 마음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바로 저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의 것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끼며 초조해졌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수아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혁의 약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강지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뱀의 심장을 먼저 꿰뚫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직접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졌다. 그녀 어머니의 병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짜 연락을 취한 것이다. 어머니의 일이라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을 것이라는 그녀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아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경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달려나갔다. 그녀가 병원 앞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는 순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굉음과 함께 그녀를 향해 돌진해왔다. 피할 수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살인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아의 외출을 보고받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몰래 붙여놓은 경호팀의 실시간 영상 피드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트럭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끔찍한 광경을.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뇌가 사고를 멈추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이어피스를 향해 비명처럼 절규했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가. 그의 명령과 함께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호 차량이 총알처럼 튀어나와 트럭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뒤엉켰고 트럭은 수아를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방향을 틀어 벽에 처박혔다. 강지혁은 이미 사무실을 뛰쳐나와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부서질 듯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원초적인 공포와 안도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얼음의 성벽이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자신의 전부를 잃을 뻔한 한 명의 연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수아는 죽음의 공포보다 자신을 안고 떨고 있는 그의 반응에 더욱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절박한 포옹 속에서 그녀는 그의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나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남자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계약이라는 이름의 모든 위선이 사라져버렸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폭풍은 멎지 않았다. 강지혁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였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질 뻔했던 그 순간 자신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계약 결혼은 그저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이며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절규했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 고백이 아닌 한 남자의 영혼이 토해내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의 고백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고 외로운 남자의 맨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팔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그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던 마지막 선이 그렇게 완전히 넘어섰다. 이제 강태민과의 싸움은 더 이상 정의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 되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의와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수아와 강지혁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인이자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지가 되었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숨을 곳은 없었다. 그들은 강태민이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들은 이제 방패가 아닌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어야 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교활한 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강태민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에게는 현행범 체포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한 무대는 바로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만 했다. 대담한 계획을 제안한 것은 수아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유일한 목표가 유진이라는 점을 역이용하자고 했다. 사냥꾼에게 가장 완벽한 함정은 그가 가장 원하는 먹이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유진이의 정기 건강검진이 예정된 병원을 무대로 삼는 것이었다. 병원은 공개된 장소이면서도 수많은 방과 복잡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그들의 연극을 위한 최적의 무대였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을 듣는 순간 강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걸 수 있어도 아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만은 절대로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지노선이었다. 그의 격렬한 반대는 수아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아들의 안전을 온전히 그녀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수아는 감정적으로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과 의사가 수술 계획을 브리핑하듯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작전의 모든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작전의 무대가 될 병원의 VIP 병동 707호실. 그곳은 이미 강지혁의 보안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될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될 것이다. 그녀는 간호사로 위장하여 유진이의 곁을 지킬 것이며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이었다. 강지혁은 바로 옆방의 통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면 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우리가 수비만 하는 한 그는 언제나 기습이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통제한다면 이 게임의 모든 규칙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과 논리 앞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지혁의 보안팀은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 아래 VIP 병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덫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아는 병원의 모든 도면을 외우고 발생 가능한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또한 유진이에게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악당을 물리치는 비밀 요원 놀이라고 설명하며 아이의 불안을 잠재웠다. 작전 전날 밤 저택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혁은 잠든 유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반드시 두 사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처음으로 명확하게 속삭였다. 사랑하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그들은 각기 다른 채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강지혁은 이동식 지휘 차량에서, 수아는 유진이와 함께 간호사 복장으로 다른 차에서. 두 사람은 보안 채널을 통해 마지막 교신을 나누었다.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믿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지만 굳건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춰섰다. 모든 함정은 설치되었다. 이제 사냥꾼이 그들이 짜놓은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올 시간이었다. 병원의 VIP 병동 707호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간호사로 위장한 이수아는 비밀 요원 놀이에 한껏 몰입한 유진이의 건강 상태를 능숙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바로 옆방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지휘 통제실에서 강지혁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보안팀은 병원 직원과 환자로 위장한 채 병동의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예상대로 강태민의 첩자 역할을 하던 병원 내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갔다. 목표물이 현재 최소한의 감시에 있다는 것. 잠시 후 지휘실의 모니터에 병원 직원 복장을 한 2명의 낯선 남자가 707호실로 향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평범한 병원 직원이 아닌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강지혁의 손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주치의가 아이를 부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아는 0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착하게 병원 내부 절차에 대해 질문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남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려는 순간 수아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강지혁의 팀에게 보내는 마지막 봉쇄 위치로 이동하라는 신호였다. 남자 중 하나가 아이에게 다가서며 강압적으로 팔을 붙잡으려 했다. 따라와야겠다, 꼬마야. 그 순간 수아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료 카트를 남자에게 힘껏 밀어버렸다. 각종 의료기구들이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쏟아지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그 틈을 타 유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방 안의 화장실로 뒷걸음질 쳤다.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아는 카트에서 떨어진 주사기 하나를 번개처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담긴 주사기였다. 남자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허벅지 대토에 동맥 근처를 찔렀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몇 초 만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격분하여 소음 없는 테이저건을 꺼내들고 그녀를 위협했다. 수아는 유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자는 미친 듯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떠는 유진이를 끌어안고 수아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비밀 요원 놀이의 마지막 임무라며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는 병원 구조를 연구하며 봐두었던 화장실 벽에 설치된 비상용 산소 공급 밸브를 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마침내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남자가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산소 밸브를 부셔버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농도의 산소가 좁은 화장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남자는 당황하여 잠시 주춤했다. 수아는 쓰러진 첫 번째 남자의 손에서 빼앗은 테이저건을 그의 면전에 겨누었다.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그녀는 반가쇠를 당겼다. 파직 전기 스파크가 산소가 가득 찬 공기와 만나는 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의 충격패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폭발음과 동시에 강지혁과 그의 보안팀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연기와 그 흐름 속에서 쓰러진 두 명의 괴한과 그 앞에서 겁에 질린 유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는 수아의 모습이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팀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강태민을 덮쳤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보낸 바디캠 영상이 끊어지자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도망치려던 참이었다. 그의 차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차에서 내린 강지혁이 증오와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와 마주섰다. 붙잡힌 괴한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후였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모든 소란이 끝난 병실. 강지혁은 아들 유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검댕으로 얼굴이 더러워진 수아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유진이가 고개를 들어 수아와 자신의 아빠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몇 달간 닫혀있던 아이의 입이 마침내 열렸다. 너무나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아빠. 그리고 아이는 수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엄마. 강지혁은 아들의 머리 위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유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엄마라는 한마디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씻어내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지혁은 아들을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구해낸 그녀를 번갈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계약도 거래도 의심도 없는 오직 순수한 감사와 사랑. 두 사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심과 마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민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이수아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와 강지혁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그 어떤 권력의 비호도 소용없었다. 그는 납치미수 및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한바탕 거대한 폭풍을 겪었지만 강지혁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부패를 스스로 도려낸 정직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이는 기적처럼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아이는 이제 수아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고
강지혁에게는 애교 섞인 투정도 부릴 줄 아는 평범한 아이가 되었다. 그들의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아이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조건은 이제 완벽하게 충족된 셈이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 사실이 새로운 행복에 젖어 있던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저녁 강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수아를 마주했다. 그의 손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서류와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보상금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자 이기적인 사랑의 구속이 아니라는 증명이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수아는 서류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애써 감춘 채 무표정하게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 안정되었고 그녀는 언제든 자신의 원래 삶으로 존경받는 의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삶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심장이 뛰는 곳,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강지혁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줘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계약 때문이 아닌 온전한 진심으로 자신과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자신이 준비했던 마지막 선물을 꺼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나와 그리고 유진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시겠소. 그의 청혼에는 더 이상 어떤 계산이나 조건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한 남자의 서툴지만 진실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계약 결혼은 마침내 진실한 사랑의 서약으로 다시 태어났다. 1년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수아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이제는 손주인 유진이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수아는 넥서스 재단이 후원하는 소아외상센터의 센터장으로 복귀하여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존경받는 리더이자 아들과 놀아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아빠, 그리고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강지혁은 아들 유진이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수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햇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땀에 젖은 강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와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날의 교통사고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소.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운명적인 충돌이었죠. 그들의 위험하고 충격적이었던 첫 만남은 이제 그들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그들의 위태로웠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믿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